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7일이고 보자,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이제 하나를 골라봤고요. 제가 최근에 뭐 T7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가 아예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F-35도 지금 수순이 T7과 비슷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최근에 보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과연 저기 뭐 수십조 이상 되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쉽게 물 건너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제법 된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연안 전투함이라고 하는 거죠. LCS, 미국 해군 이야기죠. 육군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볼게요. 자, LCS라는 것은 지금 한 40척,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40척 정도 건조가 되는 건데, 지금의 사진에 보이는 이 두 가지 함정이에요. 프리덤 클래스라는 게 있고 인디펜던스 클래스라는 게 있고, 이 두 가지 함정을 도합 한 40척 정도 건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 금액은 한 30조 원 가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T7 그리고 F-35가 가다가 넘어진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LCS라는 건데, 이게 이제 Literal Combat Ship, 영어로 영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연안 전투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안이라는 것은 큰 바다 말고 연안, 육지에 근접한 바다에서 활동하는 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톤 수는 한 3,000에서 3,500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로 치자면 인천급 호위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개발 목표는, 이게 1990년대 딱,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이제 냉전에서 승리를 거머쥔 그 이후에 딱 디자인된 거예요. 내가 최고다. 그리고 나를 상대할 적은 이제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없다. 중국이 부상하기 전이죠. 그래서 나를 신경 쓰게 할 것은 나한테 저항하는,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소규모 국가밖에 없다. 그런 나라들의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뭐 항공모함을 보내고 대형 구축함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해군 전력이 뭐냐? 그래서 고려된 게 연안 전투함이에요. 상당히 적으로 작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란이나 북한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당시에 중국도 이 그룹에 들었어요. 그래서 접근 거부 전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대칭 전력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속정으로 달려든다든지, 뭐 자폭한다든지, 뭐 이런 거, 상대방이 자기보다 이제 한 수 내지는 두 수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면은 그 좁은 해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해역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헐수선이라고 그러죠. 배에 물에 가라앉는 높이가 낮아야 되고 기동성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에서 대한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거는 전제되지 않는 그런 배로서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첫 기한자들의 생각은 한 1,000톤급 정도로 해서 저렴하게 만들자. 저렴하게 만들고, 몇몇 피격을 받으면은 그냥 배를 포기하자. 탈출할 정도,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정도의 안정성만 확보하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 기획이. 요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90년이니까 한 3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30년이면 세 번 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국방 분야에서 대두되는 단어가 뭡니까? Peer Adversary예요. Near Peer Adversary. 거의
미국의 수준에 접근하는 역량을 가진 적국들, 즉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을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LCS가 30조 원이 들어간 LCS가 기획될 당시에는 전 세계 해군이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대한 미사일을 쏠 수 없다. 이게 전제됐던 그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함정이라는 게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건조되죠.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업체는 즉 어떤 일종의 우월감에 도취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우리가 압박을 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소련이 가랭이가 찢어진 그런 형국으로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공 행상을 하는 부분도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파티, 잔치를 한 거죠. 잔치를 일종의.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잔치가 한 20년 만에 끝이 난, 그러니까 15년에 20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문제 제기가 됐죠. 즉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은 상대방이 미사일 정도는 아니고 해안포, 해안포나 뭐 고속정이 달려들고, 고속정에서 이제 사거리가 좀 짧은 뭐 대한 미사일, 구소련에 이런 걸 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소련은 멸망했으니까. 그 미사일 수준도 낮은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속도로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40노트 이상의 고속을 요구를 했어요. 그게 처음에 1000톤급에는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윤용화급 고속함 있죠. 그게 500톤 살짝 넘잖아요. 넘는데 그게 44노트인가 그래요. 최고 속력이. 근데 그걸 1000톤에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이게 이제 3500톤이 됐는데 거기서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여기부터 이제 사공이 많아가지고 이제 산으로 간 거죠. 사공도 욕심이 많죠. 그래서 하나의 배를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자신감 반영이 된 거예요. 뒤에 배에 여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여유 공간에다가 이건 넣었다가 저건 넣었다가 이건 넣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바꾸자. 배가 작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호위함급부터는 그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방공, 대함, 그리고 대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미국보다 생각이 달랐어요. 배가 작으니까 한 배를 만들 때 여유 공간에다가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작전의 필요성에 따라서 갈아 끼우는 식으로 하자. 그게 모듈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몇 가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듈이 6개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헐수순이 낮아야 된다. 이거 보시도 느끼시지만 얕은 바다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어력이라는 부분에서는 기동력으로 회피한다는 거예요. 기동력으로 회피한다는 게. 요즘 기준으로서는 말이 안 되죠. 대한 미사일이 뭐 30노트하고 40노트를 가리겠습니까? 그게 그거지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욕심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게 되고 이제 그래 이런 배를 하겠다라고 컨셉을 제시를 하고 업계 제안서를 받으니까 세 군데가 냈어요. 로키드 마틴,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라고 레이시온. 그 레이시온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두 개가 각각 두 척의 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 한 가지 모델로 결정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배도 커지고 이제 작전 모듈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상대할 적이 없잖아요. 모든 게 만만한 적이잖아요. 난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농공 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모델을 시험을 하다가 각각에서 받은 것을 해군의 결정은 뭐냐면은 두 개 다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는 그 업계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겠죠. 그리고 미 해군의 의사결정권자인 미 해군 그리고 국방부에서 굳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머지한테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구소련과 대항하느라고 거기에 면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줘요.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선택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군데 다 로키드 마틴도 그렇고 전문 조선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이제 총 책임자고 그 밑에 여러 해외 업체까지 포함해서 조선 전문사가 끼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갈수록 고기술 요구, 고비용 이렇게 되면 배가 훌륭해지기는 하는데 처음 큰 세베스는 개념에서는 멀어지죠. 대신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좋아지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배를 받아 가지고 실제 해군에서 써보니까 야, 이 공격력이 너무 약하다. 왜 있는 게 앞에 57mm 포하고 가지고 있는 게 57mm 포하고 근접 방공 미사일밖에 없어요. 예, 사거리 뭐 10km, 20km밖에 안 되는 거. 예. 그리고 생명성이 낮다. 배가 너무 약하다. 예. 그리고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없다. 레이더도 괜찮다. 날라오는 적의 대한 미사일도 발견도 못한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자면 처음에는 그게 ROC에 요구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왜냐하면 해군은 이전부터 계속 써오던 함정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함정을 갈아탔단 말이에요. 신형 함정이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 있던 한 55척 분량의 페리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걸 타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든 거예요. 대양을 항해하는데도 어렵고 그리고 초기 내책을 받아보니까 속도도 그만큼 안 나온다. 항속거리도 짧고 당연하죠. 대양에서 쓸 수 있게 디자인된 배가 아니에요. 속도까지 못 맞춘 건 의외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돼서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말로 하자면은 방산 비리 이런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래서 현장에 불만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기한테 이제 할당 받고 훈련을 뛸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죠. 그 약점이. 그런데도 해군의 고위층과 국방부의 고위층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게 2014년이에요. 처음에 55척을 건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장에 불만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32척으로 줄여요. 자, 이러니까 어디서 발끈하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미국이 최고일 때예요.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는 적은 없을 때예요. 현재 중국이 레이더망에 올라와 있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32척을 줄였는데 업계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반발을 하죠. 자, 그러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52척으로 올리는데 대신에 이때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보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는 더 좋아하죠. 보완을 하면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사업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게 2014년까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건조 중이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한화나 LIG나 로템 내지는 카이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벌써 몇 명 아마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도 나라가 계속 건강하리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예, 지나친 욕심이죠. 예. 자, 한번 볼게요. 결과가 어찌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덤 클래스가 있고 인디펜던스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덤 클래스가 좀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가져왔고 이 소스를 안 적었는데 자료는 위키피디아 영문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예. 이런 점은 아직 미국이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곳은 엄청나게 살아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배가 있고 보면은 이제 론치드 돼 있죠. 커미션 됐다는 게 취역이 됐다는 거예요. 취역이 된 게 2008년부터예요. 이 밑에 배를 보면 한 5척 정도는 지금 뭐가 건조가 끝나고 뭐 무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배의 건조는 끝났고 이게 다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크게 해놓은 게 디커미션드예요. 즉 전열에서 제외된 거예요. 예비로 돌려진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작전 중인 배를까지 다 포함해서 한 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부 다 예비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2023년에. 근데 이거는 이제 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미 해군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인력을 꾹 잡고 있고 운영비를 잡고 있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전력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돈을 얘들이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없애려고 그러고, 의회는 무슨 이유에선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 정도 결정을 해준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한 사례를. 여기 보면은 세인트 루이스라고 있어요. LCS 19. 요거는 취역이 된 게 2020년 8월 8일이에요. 그런데 현역에서 제외된 게 2023년에 제외될 예정이에요, 지금. 제외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면 뭐 전체 흐름은 정해졌어요. 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1, 2년 안에는 은퇴하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대로 예상대로 된다 그러면은 이 배는 배치된 지 3년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같아요. 예. 3년, 4년, 5년, 6년. 예. 엄청난 실패죠. 예.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스급도 보면은 이미 세 척이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아주 근조주인 것도 있고 외장주인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해군에 러시아 해군과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막 뒤로 빠져 있어요. 예. 최전선의 업무가 아니라 후방의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마약 소탕 작전 이런 데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해외 해군과의 친선 교류 이런 데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 30조 원 쓴 건데 그냥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린 데다가 여기에 운영비가 계속 들잖아요. 수리비 계속 들고 업그레이드 비용 계속 들죠. 30조 원이 아니고 40조 원, 50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배를, 근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건조도 계속 해요. 이게 다 돈이에요. 또 건조하면 또 없애버릴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변속기 문제부터 해가지고 배가 계속 고장나서 주저앉고, 해군 병사들은 싫어하고, 공격력, 수비력도 약하고, 아까 뭐 작전별로 6가지 모듈을 장착한다 했는데 그것도 이미 다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기체가, 죄송합니다, 함정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제 임무로 할당됐는데, 그 모듈을 개발하던 업체도 시장성이 적어지니까 값이 올라가거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난백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배는 지금 돈이 계속 들여서 내장, 외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또 끝나면은 또 시험 운행하고, 또 군에서 또 인수인계 받아서 취업까지 할 건데, 그러고 나서 금방 예비역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안이 어디 사례를 발견할 수가 하기조차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방만한 거예요. 방만. 이거는 어깨만 욕을 할 것도 아니고 군도 같이 욕을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안 망가지는 게 이상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한 4, 50조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앞에 55척의 페리급 호위함을 대체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지금 후방으로 빠져 있잖아요. 해군 전력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 돈을 써가지고 다른 호위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2017년인가 업계에다가 공고를 냅니다. 우리 호위함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새로 호위함을 사겠다. 근데 내부 국내 업체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여기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렘 호위함급을 선택을 했어요. 2020년에. 예. 메꿔야 되니까 그 자리를.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 해군이 부상했죠. 그래서 중국 해군이 우리보다 우수하다. 몇몇 분야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그래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접근 거부 전략 그런 거 뭐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연안 전투함 정도 보내서 휘저어 놓으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해군이 받는 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해군뿐만이 아니라 공군과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현재 마음 상태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떤 한반도에 미치는 어떤 외교, 정치적인 부분까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미국의 마음 상태고 이것을 교통정리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에요.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해군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다 날리겠다. LCS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F-35 확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T7 어떻게든 막 체면 너무 잃지 않고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 생산 들어가기 전에 그거 들어가면 또 돈 드는 거니까 몇십조 원. 예. 계약은 10조 원에 했지만 10조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반값에 들어왔고 지금 이미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데 값 제대로 받으려고 하겠죠. 이거는 사진에 끊어야 되는 거죠. T7 같은 경우는 보잉의 훈련기 같은 경우. 자, 그래서 결국은 자존심을 다 뭉거뜨리고 외국제, 유럽제 호위함을 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29척 정도 최소한 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환율로 60조, 80조예요. 그러면 앞에 4, 50조 들었다 그러면은 최소 100조 원에서 많게는 130조 원을 들여서 29척의 호위함을 갖추는 거예요. 예, 호위함 한 척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이 중국한테 추격을 다 허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서는 이게 컨스텔레이션 클래스라고 이름 붙여질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해군만 하더라도 총체적 문제고 공군도 총체적 문제예요. 주말트급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됐어요. 자, 구소련을 망가뜨리고 내가 농공 행상을 할 때 미국이 나밖에 없다. 나라에 대적할 적은 없다. 이때 나온 프로젝트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LCS랑 같아요. 이거에 보시면 코스트 비용에 보시면은 개발에만 연구 개발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간 돈이 225억 달러예요. 지금 환율로 치면 한 3, 40조 되는 돈이죠. 거기다가 한 척당 건조비가 40억 불, 지금 5조 원이에요. 그 전체로 치면 50조 원이 넘어요. 세 척 만드는데. 세 척에 50조 원이 넘게 들었어요. 배 한 척에 뭐랄까 16조, 17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LCS랑 똑같잖아요. 전력 제외잖아요.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LCS, 중말터, F-35도 딱 이 시기예요. 그 컨셉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LCS는 앞에 페리급 뭐랄까 할까 호위함을 대체를 못해서 그게 망가지자마자 지금 급하게 외국 함선을 결정을 했잖아요. 주말특급은 이게 사실은 여러 척 원래 이게 돼 있죠. 계획은 32대라고 32척이라고 이게 기존에 있는 알레이버크급을 대체하게 돼 있었어요. 물론 그 앞에 타이곤 테로가급 순양함도 대체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알레이버크급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 때문에 걔들이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참 희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요 다음 지금 알레이버크급 후속으로 미국이 계획을 중인데 상당히 보수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알레이버크급 다음에 주말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축적이 계속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술적인 축적이라는 부분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인력과 기술이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LCS급 대체도 외국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구축함도 그래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구축함도. 그래서 우리 KDDX가 잘 나오면 미국은 아직 통합 마스도 구현을 못 하고 있어요. 업체끼리 싸우느라고 로키드 마틴하고 레이시온하고 전기 구동도 실패했잖아요. 결국 채용이 못 됐으니까 가성비를 못 맞추는 거죠. 기술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KDDX가 잘 나오면은
뭐 저기 LCS를 대체하는 호위함급처럼 우리 KDDX를 미국이 관심을 가질지도 몰라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UAV도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 항공모함에서 뭐 무인기가 이착륙하는 거, 이제 제트기도 고정익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기형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LCS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아까 6가지 종류의 작전 모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게 이제 고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고정익 무인기도 고민이 됐고 이런 수직 이착륙 무인기도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뭐 잠수함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장거리 공격을 위해서 목표물을 이렇게 탐지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다 물 건너갔어요. 다 끝났어요. 요즘 LCS가 죽었으니까. 그에 관련된 기술도 다 죽었죠. 예. 그리고 또 고정익력 무인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다른 유인기를 생산하는 업체, 그것도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데서 싫어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기술은 나와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를 대적할 상대가 없는데 그걸 무인기로 들어가게 되면 값이 엄청나게 단가가 싸지는 거죠. 수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유인기보다. 그래서 이런 무인기 기술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확보한 미국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다른 나라에 따라오는 동안 기술적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전 세계에 그런 혜택만 주고 본인들은 정작 성취는 별로 없었다. 네, 지금 따라가야 되는 형국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무인기에 대한 컨셉은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함탑재형 서북 도서형이죠. 예, 공격형 수직 이착륙기인데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와 이제 고정익기의 장점만 결합한 형태죠. 이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함탑재용 내지는 서북 도서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제 어떤 분이 답글을 다셨더라고요. 여기서는 엔진이 1000에서 1500마력급이라고 개발 중이다. 그리고 개발이 순조로운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예전에 몇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속된 과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이 답글을 다셨는데 엔진이 개발이 완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충분히 뭐 그러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엔진 마력수는 몰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1400마력이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우리 KT1 현재 한 900마력 정도 될 거예요. 터보프롭. 프레드는 윗드니 건데 그 개선형에 이 엔진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속도나 무장 탑재량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LAH가 현재는 이제 경공격 헬기의 형태인데 거기가 지금 1000마력짜리 엔진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제. 그것을 이 엔진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변속기는 헬리콥터에서는 핵심적인 부품이고 지금 국산화 시도 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00마력짜리를 1400짜리로 바꾸게 되면 거의 50%, 40% 가까운 출력 향상이 돼요. 그러면은 무장 탑재량이 훨씬 늘어나게 돼요. 이건 공격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분한테 이 기회를, 이 슬라이드를 빌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얘기 된 거예요. 이제 엔진 다 된 거예요. 이거 조만간 나올 거예요. 우리 비밀 병기예요. 이게 그 미국의 LCS의 컨셉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한 거라고 봐요. 이 정도 크기면은 납작하잖아요. 우리 호위함에 2대씩 넣을 수 있어요. 그 외 함정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공간만 있으면. 그리고 뭐 구축함에도 기존의 헬기 대신에 이걸 여분으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예. 헬기 하나 들어갈 공간이면은 2대, 3대 넣을 수 있어요.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 140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상당한 양의 임무 중량을 달 수 있어요. 항속거리도 상당할 거예요. 장기간 채공도 가능하고. 예. 이대로 되면은 우리 호위함이 서방권 다른 나라에 그냥 구축함이랑 같아요. 그 헬기가 가지는 위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한 대 가지냐, 2대 가지냐, 그것도 크고 작전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가진 대한 미사일을 겨냥할 수 있는 게 달라지고, 저게 잠수함을 탐지했을 때 잠수함을 쫓아갈 수 있는 그때도 달라져요. 그리고 무인기이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작전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미국은 LCS 하면서 이런 컨셉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무인기, 이제 고정이익, 수직 이착륙, 그리고 무인 수상 정까지 있었어요. 기뢰 탐색 내지는 기뢰 폭파. 그래서 LCS만 하더라도 그 아까 작전 모듈이 6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전 모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인 체계였어요. 자, 그렇지만 LCS 물 건너갔죠. 그렇지만 그들이 제시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지금 다 채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는. 현실화 시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KDDX가 잘 나오면은 우리 KDDX를 미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흔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거기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다른 무기체계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기종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굳이 뭐 이렇게 스키 점프대 만들어서 고정이 무인기를 억지로 띄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네. 이거 하면 됩니다. 무장 탑재량도 상당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느끼는 부분이 지금 미국 해군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LCS거든요. 지금 이게 LCS에서 이제 공격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되다가 이 NSM 미사일이라는 대한 미사일, 신형 대한 미사일을 채용을 했어요. 몇몇 배에다가. 그래놓고 또 그 배들은 지금 다 퇴역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거 참. 이 노르웨이 콩스버그에서 만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한 미사일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푼보다 사거리가 조금 길고 좀 스텔스성이 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하푼보다 좀 뭐 시스키밍 능력이나 회피 능력이 뛰어난지는 그렇지만 그 급이라고 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미사일도 터보젯 엔진을 사용하는 아음속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 전투함에서 쓰고 새로 채용되는 호위함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력 대한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하푼을 대체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작년 재작년인가요? 초음속 미사일 대한 미사일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중국도 가지고 있고 북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외국 미사일을 사와서까지 대체를 했는데도 아직 아음속이에요. 자, 이거는 미국 해군의 무기체계 전반이 가지는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KDDX 잘 나오면 미국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팔겠다는 의사만 있으면은 우리 초음속 대한 미사일 미국이 사가야 돼요. 무슨 노르웨이랑 특수관계가 있어서 사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우리 초음속 미사일이 훨씬 낫겠죠. 사거리도 길고. 예. 일단 빨라야 되죠. 자, 이런 것이 또 미국 해군이 처해져 있는 난맥상을 한 번 더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쭉 보셨을 때 우리가 로키드 마틴 F-35를 지금 45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기준으로 미국 공군의 주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공군, 해군, 해병대 다 포함이에요. 그런데 450대인데 이 중에 200대 정도는 이미 작전에 투입이 전투용으로 못 쓰는 기체예요. 25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F-22가 최대 7대 180대죠. 2011년까지 아마 생산했을 거예요. 그 다음 업그레이드가 없었어요. 실기체는 100대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러면 지난 그 냉전이 끝난 그 이후에 한 30-40년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생산됐던 미 공군의 주력 기체인 F-22와 F-35는 기본적으로 실패한 기종이에요. 왜? 그 주력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또 그런데 그만큼 금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력과. 그러면서 대체를 못했기 때문에 기존 F-15, F-16이 그들의 어떤 나이나 성능보다는 너무나 길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해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LCS가 실패하니까 허둥지둥하잖아요. 주말트가 실패하니까 알레이버크급이 허둥지둥하잖아요. 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 사이 추격을 허용해가지고
마음은 더 급해지는 상태에서 같아요. 예. 그래서 저거를 어느 순간에 아유, 생산은 다 안 끝났는데 계약은 유지시키면서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걸로 넘어갈래. 그게 6세대 전투기 이야기잖아요. 30년부터 나온다는 거. 그리고 4.5세대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력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해군의 경우랑 똑같아요. 자, 보잉 T7 같은 경우는 훈련기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이건 장난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여지가. 왜냐하면 우리 어린 예비 조종사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기치니까 이거는 피드백이 바로 나오고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미리 알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그만큼 버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